자, 이번 시간은요, 107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론 들어갈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가면요, 우리가 이제 지대론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네,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면 이제 뭐 하나씩 나오는 게 기본적이고, 계산 문제 하나 들어오면 한 4개,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데, 통상 그렇지 않게 되면 요즘은 뭐 이렇게 묶어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입지론 안에서 주로 상업 입지론을 기준으로 내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토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론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대하고 이제 지가를 정리했을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서 토지의 자연 특성에서 보면 부증성이라고 배웠어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지대 및 뭐를 지가를 발생시킨다.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대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지대.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토지 가치를 우리가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요,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니까 유량.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저량.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격의 가치라는 것은 계속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판단할 때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인 것처럼 토지라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이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냐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지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지대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가는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지대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지가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지가를 측정할 때 이런 식의 공식을 대입해서요, 얘가 0구이 일정하고 얘도 0구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요 지가라는 것은 요 지대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요 할인율하고 지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대가 커지면 지가도 커지고 지대가 작아지면 지가도 작아지죠. 이게 이제 뒤에서 감정평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수익 방식의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지대에 대한 고찰이 있어요. 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지대를 생산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전학파 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신고전학파. 왜냐하면 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토지 자체를 자연물로 본 겁니다. 자연물. 자, 그랬을 때 고전학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토지하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얻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얻을 때 이런 이 수익은 노력소득이라는 거죠. 즉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고 자본가의 노력에 의해서 경영 노력에서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뭐로 봤냐면 자연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뭐를 인정했냐면 부증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토지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 학자들은 잉여로 봤는데 신고전학파 학자는요, 자, 토지가 자연물인 거는 인식을 하지만 얘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공급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해서 기회비용적인 성격을 반영해서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신고전학파의 논리다. 그러면 고전학파라고 명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리카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했겠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생산비로 간주했다. 틀리겠죠. 예, 그렇게 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뭐로 봤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108페이지 가면 상단 박스 밑에 지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에 대해서는요. 자, 이런 얘기죠. 생산물 가격, 즉 예를 들어서 밀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밀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이 리카도를 위시한 학자들이었는데 결국 이 이론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논리도 제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왜 이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리카도에 의해서 그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자, 토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주 생산이 이제 밀입니다. 근데 밀에 대한 것이 수요가 1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100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수입으로 80을 하고요. 자체 생산으로 20을 해서 충당을 시켰는데 영국이란 나라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밀의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종래에는 농지가 남았단 말이죠. 밀을 생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밀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밀을 갖다가 경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리카도 같은 사람은 결국은 이게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곡물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대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대 논쟁까지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지는 않겠으나 고전학파 잉여라고 인식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대론이라고 이제 나오죠. 예, 거기 별표 하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전통적인 지대론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죠? 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튀넨의 위치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입니다. 요거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인데요. 얘는 전부 다 요 제목이 설명해요. 차액, 위치, 그 다음에 절대. 자, 그런데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요. 일단 뭐를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대의 발생 원인.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요. 거기 자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거를 시험상에서 한 4번인가를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표현하니까 그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에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냐면 생산비를 빼서 나온 것이 지대인데 만약에 이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모든 토지에 지대의 크기는 생산물 가격, 즉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왜 이 차이가 발생하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영국이나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작물이 밀인데 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입을 하기 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토지 중에서 당연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이 이렇게 나눠졌을 거란 얘기죠. A지, B지, C지. 그러면 얘가 가장 우등지고, 그죠? 최우등지. 그 다음에 우등지, 뭐 예를 들어서 한계지.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처음에 우리는 20만 생산하면 되니까 농부는 여기만 경작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남아도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지주들이 지대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을 경작하고 있을 때 이 땅의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게 되면 농부는 옮겨가지고 이 땅에다 경작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또 경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모든 토지의 생산비가 똑같으면 농부는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부터 경작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우등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등지가 A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뭐 일반적인 우등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쭉 가서 뭐 한계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비는 똑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밀 20가마 정도가 필요하다. 20kg라고 가정할까요? 요 정도의 비용이 생산비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최우등지에서는요. 똑같은 20kg에 해당하는 생산비를 투입해서요. 여기서는 100kg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산물 가격이 100kg라는 얘기는 100에서 20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80kg. 그렇죠? 잉여가 이만큼 남는 거죠. 근데 요것만 경작했을 때는 지대가 성립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좁은 면적만 사용했으니까. 근데 곡물법에 의해서 밀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이것만 생산해 가지고는 뭐를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것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계속 투입해도 더 이상의 생산을 늘 수 있지만 면적이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 이거보다 비옥도가 좀 떨어지는 땅까지도 경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같은 생산비를 들여도 여기는 80kg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얼마 남냐면 60kg 남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20kg만큼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종전에는 남는 잉여만큼을 그냥 농부가 가져갔다 그러면 지금은 남는 잉여에 대해서 뭐로 줘야 되냐면 지대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생산비를 들여서 적은 수확량을 얻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이 땅의 지주에게 가서 제안을 하죠. 나에게 이 땅을 경작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의 차이에서 나오는 요 20kg를 나는 뭐로 지불하겠다. 지대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도 남는 잉여만큼을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경작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요 생산력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지대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대돼 나가다가 한계지에 다다르게 되면 여기는 생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20kg만 생산이 돼요. 그럼 20kg를 생산해서 20kg의 비용을 지불하고 남으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카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 리카도의 이 지대론에서는요. 무슨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냐면 위치 문제는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죠? 모든 땅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여기서 위치 문제는 따지지 않았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게 튀넨의 위치지대예요. 그죠? 그러면 튀넨은 지대 발생 원인으로 뭐를 제시했냐면 자,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죠. 이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지대로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공제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수송비를 공제해야 될 때 만약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즉 모든 토지의 비용도가 똑같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지대라는 거는 요 수송비의 크기에서 지대의 크기가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수송비라는 것은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단위 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 시장이 있고 자, 시장으로부터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어느 지점에서 생산을 하든지 간에 뭐는 똑같냐면 생산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용도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5km, 여기까지의 거리가 10km, 여기까지의 거리가 15km라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무슨 차이 때문에? 위치의 차이 때문에 무슨 차이가 나냐면 수송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생산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요. 여기서도 생산하면 100만 원을 벌고 여기서 생산하면 100만 원을 버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생산비는 다 똑같다. 그러면 생산비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남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20만 원씩 다 동일하다. 근데 이제 수송비가 나오는데 수송비가 1kg당 10,000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5kg니까 여기서 5만 원 빼면은 이 사람 남는 게 75만 원. 근데 여기는 10kg니까 10만 원 빼야 되니까 남는 게 70만 원. 여기는 15kg니까 남는 게 15만 원 빼야 되니까 남는 게 65만 원. 그럼 결론은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뭐가 비싸요? 지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지대가 비싸요. 땅의 사용료가.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업종은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만이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대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토지 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도요.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상업적인 게, 먼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이어지듯이 토지 이용의 유형까지도 설명했다는 게 트리덴의 위치지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의해서? 수송비에서. 결국은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 그것이 결국 꼭 지대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육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현대적인 입지론이 어디냐면 동그라미 2번 있죠. 109페이지 맨 상단. 자, 튀넨의 이론은 1920년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다. 이런 얘기죠. 근데 튀넨도 역시 한계지에서는 뭐만 수송비가 만약에 들어서 이게 5kg, 키로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80km 떨어진 데서는 더 이상의 뭐가 지대 남는 게 없죠. 잉여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막스의 절대지대 개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뭐로 했냐면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사유재산제도 있죠. 자, 토지가 원래 자연물인데 소유관계의 변천을 해서 개인 소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지주는요, 이 땅의 위치라든가 비옥도에 관계없이 지주가 요구하면은 뭐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대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한계지 안이 됐든 바깥이 됐든 간에 지대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무슨 지대? 절대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 막스의 절대지대 개념에서도 성립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동그라미 5번에 지대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리카르도의 얘기하고 좀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농부는 지대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조그만 양을 생산해서 지대로 다 내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물건 가격을 판매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가 높아져서 밀 가격이 올라간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박스로 다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독점지대라는 것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현대 같으면은 프랑스 하면은 포도주로 유명하죠. 와인 생산국으로. 근데 아주 특이한 품종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그 토지가 있다 그러면 걔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사용의 대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서 명명이 된 것이 독점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이론이라고 해서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들도 이제 시험상에서 나온 개념이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예요. 자, 입찰지대 이론은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고, 여기서 이 지대는 기업의 정상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그래서 그거는 밑줄을 치고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초과이윤이 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가령이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 우리가 초과이윤에 대한 것을요, 뭐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수년가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을 때, 얘는 만약에 여기가 도심이 있을 때 도심 지역에 있는 이 토지를 사용했을 때 얘가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만약에 700만 원, 얘가 500만 원, 얘가 300만 원이라는 것은 다 0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이 크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라는 것은요, 수년가가 0보다 클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을 해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도 또 연계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면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 여기가 거리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이 토지가 사용에 대한 대가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도심 지역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는 양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000만 원이었는데 경쟁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지대가 만약에 1,70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기존 1,000만 원에다가 700만 원까지 추가로 지불하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 A라는 이 산업밖에 없죠. 그렇죠? 나머지는 500, 300이 남는데 이거 700을 주면은 초과이윤에서 정상이윤까지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우리가 무슨 지대? 입찰지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같은 논리에서 두 번째 땅을 우리가 경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경쟁위에서 얘가 1,500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C는 못 들어오죠. 얘는 기존에 1,000에다가 초과이윤 발생한 거 500원 주더라도 정상이윤은 들어오니까 얘가 여기를 입지하게 될 것이고,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가 C가 들어가는 거죠. 1,300을 주고.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지금도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자, 상업,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용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도심을 기점으로 외곽을 나가면서. 그죠? 그랬을 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그죠?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울기 뭐 이런 것까지 따지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입찰지대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 최대 가격, 최대 지불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과이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지점별로 최대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리고 기울기는요. 한 개 교통비를 기업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서 구할 때 자, 여러분들이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면 단위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비의 부담이 커지죠.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노력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교통비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에서는요. 분모와 분자의 표현을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 마샬의 준지대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 단독적인 문제로 다 나온 거예요. 얘도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준지대라고 했을 때요. 마샬이라는 이 유명한 경제학자는 지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요. 순수지대와 그 다음에 준지대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지대라는 거는요. 자연물인 토지에만 명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수지대. 여기 있는 준지대는 뭐냐면요. 요거는 인간에 의해서 생산이 된 기계나 기구나 건물 같은 경우 있죠. 얘네들도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는 장기든 단기든 간에 생산,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단계는 늘릴 수가 없죠. 그럼 이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이윤이 요게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명칭을 준지대다 이렇게 명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늘어날 수 있다. 공급도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 이윤이 소멸이 되죠.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하지 장기에는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지대라고 하는 것을 본떠서 어떤 특정한 기계가 지대에 준하는 소득을 낳는 데 대해서 준지대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자 얘는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죠. 장기에도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 개념을 또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요. 시험상에서 제목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것은 토지 같은 자연물에만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마샬이나 여기 있는 파레토 같은 사람들은 지대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토지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산이 고정된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보수가 다 지대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뿐만이 아니라 인간에서도 유발할 수 있고, 그죠? 다양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거기 가시면 전용 수입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냐면 경제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용도로 제공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하고 남는 게 경제지대인데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도 했냐면 균형가격 할 때도 했다는 얘기죠. 그 가리지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균형가격 했었을 때, 자,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근데 생산자가 만약에 100개를 생산할 때, 요 100개를 생산하려면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되겠죠. 그게 바로 전용 수입의 성격이에요. 생산비도 충족이 안 되면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생산비가 800원이에요. 그 요만큼만 받아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그게 이게 바로 뭐냐면 전용 수입인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요만큼의 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경제지대예요. 그래서 생산자 잉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 합니다? 경제지대. 그러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0원에 100개란 얘기는 수익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총 수입 안에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이렇게 합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은 뭐가 커진다는 얘기냐면 경제지대가 더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높은 보수를 받아요. 그럼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경제지대가 커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자 111페이지 밑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생산 요소의 탄력성에 따른 전용 수입과 지대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입 전부가 경제지대가 되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전용 수입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균형 상태에서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12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최고의 경우는 공급이 고정이 돼 있을 때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러면 이때 발생하는 이 1,000원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게 경제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있었다가 그죠? 요게 하나밖에 독점적인 상태가 되면은 남는 게 전부 다 경제지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계속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그죠? 이러면은 전체에서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토지에만 적용돼야 되는 것을 요소를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레토의 경제지대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112쪽에 가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던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라는 건요.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도 있을 때 노동 비용은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토지와 자본만을 투입해서 생산을 할 때 이때 토지와 자본과는 완전한 대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봤던 거죠. 도심이고요. 여기를 자본, 그 다음에 여기를 토지로 놓고 봤었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을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할 때 이때 두 개의 결합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본이 10이면 토지는 2만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가 싸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과 토지의 결합이 이렇게 바뀌겠죠. 토지가 10이면 자본이 2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기울기가 형성이 됐을 때 A점과 B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A점에서도 10에다가 2를 곱하면 20. B도 2에다 10을 곱하면 20. 그러면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도심 안쪽까지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하는 것이? 집약적 이용. 즉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 이용이고 외곽같이 토지 가격이 쌀 때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조방적 이용, 이걸 집약적 이용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도심 안쪽,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가겠죠. 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외곽을 나가게 되면 이게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업이나 보험업 같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도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애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고 112페이지에요. 위에 그 그래프 있고 단가로 4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에서 2번. 그래서 자본이나 토지라는 두 가지 생산요 중에서 자본에 대한 사용료, 자본 가격이 전 도시지역에 고정돼 있고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은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가면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도심 지역에 입주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산업들이라면 틀리겠죠. 그렇게 기출해서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에서는요, 크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급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한번 나왔던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런 정도 언급이 됐는데, 마찰 비용은요, 지대하고 교통비가 포함된 게 마찰 비용이다. 이제 그런 개념 정도로만 일단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 지대론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전통적, 현대적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